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론, 법인세 이론 송금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460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송금과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규정, 이거는 사실 감가상각비를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이하는 그러니까 이 실무 문제는 나오지 않고 이론에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론 대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업무용 수용자는 사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수용차라고 하는 거는요, 부가세법상 이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가세법상 제재가 있었죠. 그래서 부가세법상 비영업용이면서 소형 수용차에 해당이 되면은 그때는 부가세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승용차와 관련된 구입과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구입을 했고 부가세가 별도 100만 원, 그다음에 구입 및 유지, 임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매입세에 불공제된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1,000만 원과 100만 원 더한 1,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어떻게 과연 처리할 것인가. 자, 부가세법상으로는 이 100만 원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이 매입세 불공제된 금액은 차량의 취득가액에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1,100만 원은요, 감가상각을 통해서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계상이 되어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세법상 이제 비용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감가상각비를 이 세법상 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정한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둬야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법인의 명의로 아들의 포르쉐를 이렇게 뽑아주고 그래서 법인의 돈으로 법인 자금으로 사적인 유용을 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제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고가의 자동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유지 임차해서 법인의 돈을 사용해서 업무용이 아니라 가사 용도로 사용하면서 자동차를 취득해서 유지 임차하는 관련된 비용들은 송금으로 이제 산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재로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명의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스나 렌트료를 지불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 게 바로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때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해서 이제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부가세법하고 일치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택시 운수업, 그다음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과 같은 이런 업종들은 사실상 이 업무용 수용차를 주업으로 이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운전업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업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리스 회사라든지 운전학원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용을 인정을 해주지 않게 되고 이 세법상 한도가 적용이 되면 이분들은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자동차와 관련 업종이 아닌 이걸 바로 우리는 부가세법에서 영업용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비영업용에 해당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례식장, 장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수용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관련된 비용을 전액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업무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업무와 관련해서 쓰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은 적용해서 제외가 됩니다. 이 업무용 승용차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과 관련된 구입, 유지, 임차와 관련한 부가세법상의 제재는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는 제재가 있고요. 법인세법상의 제재는 바로 이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제재인데 우리가 적용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다. 요건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거는 뭐 요즘에 친환경차라고 불리는 뭐 테슬라 같은 이런 전기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우리가 승용차를 사서 그걸 뜯어봐야 우리가 또 연구를 해서 또 개발을 해서 더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업무와 무관하게 가사 용도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적용 대상 비용을 보겠습니다. 자,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되고요. 임차료, 자 우리가 리스나 렌트를 하는 경우에도 자 그러면 구매만 이렇게 감가상각비만 제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구매를 하지 않고 우리 모든 법인들은 리스와 렌트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리스료, 렌트료, 임차료는 리스료, 렌트료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가 가해진다. 그리고 관련한 유지비용,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이자 비용 등과 같은 업무용 수용차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 자, 구입과 이거는 어쨌든 차량 가액이죠. 차량 가액.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는 차량 자체 가액입니다. 차량 자체 가액. 이게 큰 거죠, 사실. 예, 그렇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이제 유지와 관련된 그런 비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적용 대상 비용들에 대해서 어떤 한도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는지 이 차량과 관련된 차량가의 그 자체와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뭐 주차료도 포함되고요. 유지와 관련된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운전기사의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비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세법상 우리가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거를 어쨌든 감가상각비 한도 시부인을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한도 시부인을 통해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의 그 텍스상 감가상각비 우리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상각 부인액, 시인 부종액을 통해서 송금불산입, 송금산입과 같은 이런 세무 조정을 통해서 우리 회계상의 감가상각비를 세무상의 감가상각비로 만드는 절차.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이게 이제 1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상 감가상각비 이렇게 비용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법상 감가상각비에다가 이외의 비용들 있죠. 주차료라든가 수선비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주유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업무와 업무 사용 단계 요 비용들을 더해서요. 일단은 요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요. 여기서 이제 2단계가 요 세법상 감가상각비에다가 이외 비용을 더해서 우리가 업무와 관련된 업무 사용 금액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업무와 관련된 사용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업무 사용 금액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업무 사용 금액 중에서 3단계는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이 세법상 감가상각비와 관련한 한도를 시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액을 다시 한번 계산하는 우리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그래서 송금불산입 유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게 되고요. 감가상각비와 관련한 세무조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언젠가 인정이 되는데 지금 당장 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지금 업무용 수용자는 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낮춰서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낮춰서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컨셉이거든요. 지금 당장 비용 처리를 많이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방지하고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낮춰가지고 나중에 비용을 늘려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어쨌든 영원히 송금이 아니고 언젠가는 차량 전체 가액 중에서 우리 잔존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무조건 비용 처리가 될 금액이에요. 여러분 감가상각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감가상각비는 언젠가 영원히 송금이 아니고 언젠가는 비용으로 처리될 송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에 해당돼서 이거는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 그다음에 요 2단계에서는요. 우리 업무와 사용되지 않는 업무 외로 사용된 금액은 송금, 불산입, 사회 유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말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2단계에서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2단계에서는 송금불산입 사회유출 그 다음에 이 3단계에서는 송금불산입 유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요런 조정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부터 한번 볼게요.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해서는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걸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매를 한다 우리 리스나 렌트 케이스는 안 나오니까 일단은 이제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감가상각비만큼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자,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 원래는 우리 차량 운반구의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업무용 수용차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감가상각에 대한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말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회계상의 감가상각비를 세법상의 감가상각비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업무 사용 금액인데요. 우리 텍스상 삼각비에다가 이외의 기타 비용들을 더해서 그 금액을 업무에 사용한 금액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업무와 사용되지 않았으면 송금불산이 사회 유출 처분이 되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감가상각 1단계 감가상각 시부인 후에 거기에다가 유류비, 수선비와 관련 기타 비용,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들을 가지고요. 그 중에서 업무 사용 금액은 송금 산입하고 업무 외로 사용한 것은 송금 불산입. 귀속자에 따라서 사회 유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귀속자가 불분명한다면 대표자 상여죠. 대표자 상여로 이제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전용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예, 이 자동차 보험은요, 법인의 임직원만 직접 운전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그런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임직원만 가입이 가능한 그런 업무 전용 보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를 만약에 미가입을 하게 되면 전액 송금 불산입, 사회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대표자의 사모님이 법인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험을 보장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전용 보험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이건 임직원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임직원이 아닌 우리 대표이사나 혹은 지배주주의 가족들이 우리 법인의 차량을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을 하게 되면 전액 송금불산입하고 해당 사회유출,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간 거로 봐서 법인의 돈을 유용한 거로 봅니다. 사회유출 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업무와 사용된 금액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의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업무 사용 금액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관련된 비용의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서 그 금액을 한도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 비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자, 운행 비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운행 기록 등의 업무와 관련된 주행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탄 총 주행거리 중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업무 사용 비율이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1,500만 원까지는 100%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1,500만 원, 이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록을 한 경우와 기록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자, 기록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1,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1,5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전체 비용들 중에서 1,500만 원까지만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텍스상 삼각비와 이외 비용을 더했을 때 1,5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그때는 아무 세무 조정이 없는 겁니다. 근데 1,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운행 기록을 작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업무와 사용된 비율이 있겠죠. 그럼 우리 텍스상 감가상각비만 다시 빼가지고 tek스상 삼각비에 이 업무 사용 비율이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업무 사용 비율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800만 원과 비교하게 됩니다. 800만 원. 그래서 우리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8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송금불산입 유보. 그다음에 800만 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법의 취지는요. 지금 당장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 당장 비용 처리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의 취지는요. 나눠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전체 차량 가액 중에 차량 가액 전체가 있잖아요. 네, 차량 가액 전체 중에서 우리가 뭐 잔존 가치를 차감한 나머지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대상 금액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1억짜리 차라면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800만 원씩 어쨌든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연에는 무조건 800만 원씩 이 800만 원 한도가 다 채워질 때까지 800만 원씩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주겠다. 800만 원 넘어가는 금액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800만 원씩 한도 내로 들어오게 되면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쨌든 전액을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 전액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고가의 차량일수록 이걸 인정받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그래서 8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걸 넘어가면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미달하면 송금산입으로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기억해 두실 건 이 800만 원, 그 다음에 1,500만 원.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을 구하는 방법, 요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처분해서 우리가 처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때도 800만 원까지. 예, 매년 그래서 처분 손실도 2월에서 우리가 800만 원까지만 매년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분 손실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도 800만 원씩 균등하게 송금 산입을 해주게 된다. 800만 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전액 송금 산입을 하는 겁니다. 800만 원, 자 처분 손실과 감가상각비 모두 다 한도가 800만 원까지. 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8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 감가상각비를 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량이 이제 5년의 내용 연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 4천만 원 정도 차량이기 때문에 4, 5천 정도. 그래서 뭐 그랜저라든가 국내 차량, 국산 차량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임원들의 그 차량이 다 그랜저, 그 다음에 뭐 제네시스 이 4천에서 5천 사이로 가는 것들 그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실 거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내용 연수는 5년의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하면 전액 송금불산입니다. 근데 가입을 하게 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업무 사용 비율은 운행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만 100% 인정하게 되고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500만 원까지의 비율만큼 인정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거는 텍스상 감가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와 이제 기타 비용들, 차량과 관련된 유지 비용을 더해서 그 금액을 업무 사용 비율과 비교하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는 이 텍스상 감가상각비를 800만 원과 비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우리가 송금불산입, 이때는 사회유출, 요 2단계에서 나오는 처분은 송금불산입 사회유출 처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유보,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감가상각비니까 송금불산입, 송금산입의 유보의 세무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감이 안 오실 테니까 한번 우리가 실전 문제 풀어보고 말 문제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볼 건데 한번 요 정도 풀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실게요. 1월 1일 대표자가 업무용 수용차를 1억 원에 취득을 했죠.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는 1,800만 원, 기타 유지비는 이제 1,000만 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했고요. 운행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1단계부터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감가상각 의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텍스상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에 지금 얼마가 계상돼 있나요? 1,8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억 원에 우리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1억 원에 지금 내용 연수가 5년이죠. 무조건 정액법 5년으로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신고 조정 사항이 되거든요.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산 조정 사항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산 조정 사항인데 요 경우에만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한 감가상각 의제 금액만 신고 조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요거 신고 조정 사항이다. 업무용 수용차에 관련된 감가상각비만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요 감가상각 우리 곧 배울 건데 거기서 또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도에 미달하게 되죠. 그럼 이 금만큼 자 송금산입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산입 200만 원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금액이고요. 마이너스 유보 요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얘는 지금 200만 원 덜 한 거죠. 우리 200만 원 더 하고 그만큼 자산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늘려주니까 자산가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갈게요. 2단계로 넘어가면 자, 업무 사용 금액을 우리가 업무와 관련된 사용 금액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먼저 산정을 해줘야 되겠죠. 관련 비용은 우리가 지금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얼마로 결정이 된 거예요? 2천만 원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관련 비용은 2천만 원에 기타 유지비가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3천만 원. 여기에다가 자,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먼저 확인할게요. 가입을 했네요. 그러면 이건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3천만 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만약에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업무 사용 비율은 1,5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겠죠. 1,5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서 업무 사용 비율이 1,500에 3천 중에서 1,500 해서 50%로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운행 기록을 비치했기 때문에 이거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사용 비율이 사용 비율이 지금 업무용 주행 거리가 7,000km죠. 7,000km 중에 이제 10,000km가 되기 때문에 이제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3천만 원 중에서 70%는 인정을 받고요. 지금 우리가 부인될 금액이 있죠. 업무 외로 사용한 금액을 구해줘야 됩니다. 업무 외 사용 금액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그 금액은 자 3천만 원 전액 중에서 얼마만큼이 부인이 돼야 되냐면 70%까지는 업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30%에 해당되는 금액. 그러면 이제 900만 원만큼 부인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업무 외 사용 금액은 자, 송금불산입 업무 사용 금액이니까 업무 외 사용 금액이고요. 송금불산입 지금 900만 원이죠. 900만 원 소득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이사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여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업무 사용 금액은 이제 900만 원. 이 900만 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관련 비용 2천만 원 중에서 30% 그리고 1,000만 원 중에서 30%가 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6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1,000만 원 유지비에서는 300만 원이 부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와 관련한 한도 초과액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800만 원 한도 비교를 한도 초과액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때 감가상각비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업무와 관련된 우리가 지금 2단계를 통과한 업무 관련 감가상각비 금액은 얼마죠? 지금 아까 이 30%, 이 900만 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감가상각비 중에 30%와 1,000만 원, 유지비와 관련된 것 중에 30%가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중에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70% 금액만 감가상각비로 2단계에서 나머지는 부인이 된 거예요. 이미 2천 중에 600만 원은 부인된 겁니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하고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부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남아있는 한도와 비교해야 될 감가상각비는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도 금액이 얼마예요? 한도 금액은 800만 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무조정은 송금불산입 1,400에서 800을 빼게 되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이 정도 문제만 풀어내실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승용차, 차량 운반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서 신고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정률법이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울 건데, 근데 업무용 수용차에 해당이 되면은 차량 운반구지만 무조건 정액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의 경우에도 우리는 4년에서 6년을 신고를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용 연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업무용 수용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송금산입 방법의 경우에도요. 업무용 수용차는 아까 전에 우리가 한도에 미달하게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 세법상 한도만큼 송금산입을 해줘야 되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임의상각제도 즉 결산조정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결산조정사항이라서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차량이었다면 이때는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회사가 1,800만 원, 2,000까지 비용 처리를 해도 되는데 1,800까지만 비용 처리를 하겠다고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1,800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는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조정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462페이지 업무용 수용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정도 말 문제 푸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업무용 수용자와 관련된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 이렇게 업무용 수용자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다. 맞는 말이죠. 자,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수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간 강제 상각을 해야 된다. 네, 맞는 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원칙적으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맞죠? 그다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운행일지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니죠. 1,500만 원까지는 100% 인정이 되고요.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관련된 비용 중에서 1,500만 원까지만 요 비율만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이 돼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세 공과금이고요. 제세 공과금은 우리가 조세나 공과금 이런 것들도 어쨌든 돈이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돈을 뭐 현금이든 이제 미지급금이든 카드로 내든 이런 관련된 비용들 이런 것들은 순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을 하게 되지만 외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공부했던 법인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세하고 이제 공과금 성격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조세 같은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 자,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송금에는 지금 당장 비용이 되는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 있고요. 자산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송금으로 인정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세법에서 이 법인세법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자산이라는 것은 언젠가의 비용이 된다. 자산은 사라지면서 비용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부채는요. 부채는 미래의 수익이죠. 그래서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고요. 부채는 사라지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부채는 미래의 수익이고 자산은 미래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용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자산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자산으로 했다가 지금 자산으로 했다가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송금으로 인정을 하는데 단기 송금과 원가에 가산했다가 송금이 되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단기 송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주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 그다음 종부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인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일단 토지의 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자, 토지의 원가에 우리가 취득세도 100원에 110원이라고 하게 되면 토지의 취득원가에 이 10원의 세금을 가산을 해놨다가 나중에 토지가 팔릴 때 이게 비용으로 되겠죠.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는 지금 당장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취득원가에 가산했다가 나중에 송금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취득세 가장 대표적인 거고 관세는 이제 수입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물건을 가져오거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 자산 취득을 위한 불가피한 원가에 해당돼서 우리가 관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런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송금 불산입 되는 항목을 볼게요. 자, 송금 불산입 되는 항목. 그렇게 보시면 지금 법인세 비용, 그다음에 농특세. 법인세 비용은 이제 법인세 비용에 붙는 농특세입니다. 근데 취득세에도 농특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자산입니다. 근데 우리 농특세는 어쨌든 부가세예요.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부과되는 세금. 그래서 법인세 비용에 붙는 이 농특세는요. 법인세가 부인되기 때문에 같이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항상 법인 지방소득세. 이 법인세는 세무서에 내는 거고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와 지방세 모두 다 송금 불산입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세 매입세, 그 다음에 가산세 및 의무불이행 등에 의한 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 개별 소비세랑 그다음 부가세 매입세액은요. 우리가 현금이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10원에 뭐 회식을 하고 110원을 지출했다. 그럼 복리후생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만큼 10원만큼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처리를 하죠. 여기서 지금 이게 송금 불산입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비용이 아니고요. 얘는 어차피 자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공제받을 금액 요것도 간접세 받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이라서 송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가산세나 의무불이행 등에 의한 세액은 당연히 징벌적인 효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이거는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법상으로는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이 가산세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을 비용 처리를 해놨다고 할지라도 세법상으로는 영원히 송금이 아닌 겁니다. 영원히 송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런 이렇게 같이 자산의 차이 둘 다 순자산이 감소했죠. 하지만 이쪽은 영원히 자본거래를 보는 거고 이쪽은 손익거래를 보는 겁니다.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증자와 관련된 등록면허세는 신주 발행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본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 기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등록면허세 지출은 자산의 발행, 자본의 발행가액에 가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기억해 보시고요. 그다음 공과금과 관련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 그다음 폐기물 처리 부담금, 그다음에 환경 개선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그 부담금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이런 것들은요. 어떤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유발 부담금은 저기 롯데백화점 우리 잠실 롯데 가보시면은 그 롯데백화점이 얼마나 혼잡해요. 잠실역이 롯데백화점과 그다음 롯데월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롯데는 주식회사 롯데는 어마어마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법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부담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이거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부담하는 거라든가 환경을 개선하는 부담금 이런 것들 교통유발 부담금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해당 사항이 돼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 뭐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지금 임의로 출연한 거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의무가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임의 출연금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과해도 되는 그러니까 출연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출연한 거예요. 그거는 법인 비용을 갖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출연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수 배출 부담금도 이것도 폐수 몰래 버리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재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가세 매입세액이에요. 자, 부가세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죠? 부가세 공제가 되는 지금 위에서 보시면 부가세 매입세액. 자, 공제되는 매입세액도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자산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유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이 아니라서 송금 불산입인 거고,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라서 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부가세 매입세액은 자산이잖아요. 부가세 대급금만큼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산이라서 송금 불산입 유보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불공제된 매입세액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중에서 이거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이에요. 왜냐하면 자산이기 때문에 유보에 해당이 돼서 송금 불산입인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매입세액과 관련해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이거는 불공제 매입세액입니다. 자, 불공제 매입세액인데 불공제 매입세액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내가 잘못해서 이거는 그냥 정책적인 목적으로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송금 불산입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을 보시면요. 이 사유들은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이에요. 부가세이긴 한데 우리가 부담한 부가세인데 그 부가세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일단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든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그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명분 매입세액,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적 매입세액.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송금불산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 경우에는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입니다. 자, 내가 어떤 현금을 부담해가지고 우리가 뭐 비용 처리가 되는 거는 뭐 비용이 되고 우리가 부가세를 부담한 10원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만약 공제가 됐다면 우리가 자산이라서 이 금액이 자산이라서 부가세 대급금이라서 송금불산이 유보가 되는 거고요. 비용이 아니라는 거고. 자, 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가 이제 송금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우린 비용 처리를 하겠죠.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할 텐데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면 우린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될 겁니다. 비용으로 이제 10원을 처리하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우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귀책 사유가 없는 우리 영수증 수취분,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와 관련한 매입세액이라든지 면세사업,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이런 것들은 우리 정책적 목적으로 부가세를 공제해주지 않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부가세를 부담한 건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송금으로 인정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련된 원가에 가산했다가 추후에 송금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즉 이거는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맞기 때문에 110원 중에서 우리가 비용 처리를 100원을 하게 되고요. 관련된 부가세에 대해서 이 10원을 공제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 비용으로 할 건지 아니면 미래의 비용으로 할 건지 비용으로 할 건지 자산으로, 자산은 항상 미래의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는 우리가 우리 재고자산을 사업상 증여로 거래처에 우리가 매입세 공제받았던 재고자산을 거래처에 접대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접대비로 이 100원만큼 비용 처리하고요. 100원만큼 예를 들어 그리고 관련된 부가세가 10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가세에 대해서도 같이 접대비로 비용 처리 단기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네, 있을 거고요. 반면에 우리는 이제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관련해서 우리 차량을 구매한 거예요. 자, 현금을 1,000만 원, 1,100만 원에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구매한 겁니다. 근데 이 차량 운반구가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해당이 돼서 이 100만 원만큼은 우리가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부가세 불공제된 것만큼 차량의 취득가액에 가산을 하게 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래 송금에 해당이 되고요. 미래 송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산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이 되면 단기로 송금 인정해 주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원가에 가산해서 추후에 송금이 되는, 즉 자산 처리했다가 나중에 송금이 되는 미래 송금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거는 어쨌든 우리 귀책 사유가 있는 부가세 불공제 매입세액은 송금불산이. 그 다음에 부가세 공제된 것도 송금불산이. 왜냐면 자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 부가세만큼은 실제로 부담한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인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제를 못 받은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법인세법상으로는 공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요 463페이지입니다. 자, 다음은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법인세법의 취급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부가세 면세사업 관련 부가세 불공제 매입세액은요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산입이 된다. 그쵸? 그래서 정책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의무를 불이행했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 미수치 불명 이건 뭐죠?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우리의 잘못으로 불공제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불공제 매입세액은 송금 불산입이 된다. 간주 임대료 이것도 정책적인 목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접대비, 유사비용 지출과 관련된 것도 정책적인 목적으로 부가세를 공제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제 매입세액은 송금 불산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송금으로 산입이 됩니다. 한도 그치만 우리 접대비는 우리가 이 접대비로 비용 처리되는 거는요. 이 접대비는 한도를 적용받게 돼요.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곧 공부할 건데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과 좀 달라요. 그래서 접대비, 기부금 이런 것들은 한도가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벌금, 과료, 과태료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벌금, 과료, 과태료 중에서도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는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벌 혹은 과 이게 나오면 송금 불산입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법적인 의무를 법률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은 벌, 과, 가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의 경우에는요. 어떤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겁니다. 법률상의 의무가 아니고 사적인 계약에서 어떤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체이자나 지체상금과 같은 것들, 지체상금. 이거는 이제 뭐 민간 계약을 우리가 지체함으로 인해서 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급공사 같은 공사 계약을 맺고 건물을 늦게 지어준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지체상금을 줘요. 그거는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야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세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우리가 송금의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보통 이제 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나 또는 지체상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자, 지금 보시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이익인에게 관세법을 위반했대요. 그래서 벌과금이죠. 관세법을 위반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가산금. 여기 가산금이니까 맞는 건데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우리 산재보험료 있잖아요. 그거를 연체했어요. 연체금은 인정을 해주고 가산금은 불인정됩니다. 아시겠죠? 연과 가를 이제 구분해 두시고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사계약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체상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이건 실제 경비에 해당되고 법률을 위반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공사가 늦어진 거잖아요. 사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송금으로 인정해줘야 되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뭔가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죠. 공사가 늦어진.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가 잘못한 거 잘못해서 교통사고 벌과금이 나오겠죠. 벌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료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가산금. 이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산재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서 징수할 때 가산금. 이거는 모두 다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가산금의 경우에는 이건 건강보험료 가산금이거든요. 그건 송금 불산입 항목이 되고요. 그다음 산재처럼 지금 여기에는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건강보험료 연체료의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료 연체료는 연체료는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가산금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전기요금 납부 지연으로 인해서 연체 가산금이 붙었다. 이건 연체와 가가 있어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 전기요금 늦게 낸 거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실제로 부담한 거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이제 연체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연체료, 국유지 사용료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이런 것들. 나머지도 이제 벌금, 과태료. 누가 봐도 잘못해서 법률을 위반해서 내는 거. 의 경우에는 우리가 송금 불산입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송금 산입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한번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송금. 그래서 지나 연이 오면 우리가 송금 항목이고 벌, 과, 가가 오면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조합비하고 협회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조합을 이루어서 협회나 이런 곳들, 보통 이제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정경련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은 영업자들이 본인들이 단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조직한 단체에다가 우리 기업들이 협회비나 조합비를 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무렇게나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법인의 자금을, 그러니까 협회 같은 거 하나 세워가지고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비나 협회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데 그게 법인이거나 아니면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비, 법정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는 조합이나 협회비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조합이나 협회가 법령이나 정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이 있죠. 그래서 법령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조합원이나 회원에게 부과되는 회비는 전액으로 송금이 인정이 되지만 그 이외의 회부는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기부금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단체들이 지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별로 법정 기부금 단체냐, 지정 기부금 단체냐, 뭐 종교 단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부금
지정되는 단체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지정이 되지 않은 비지정이죠. 대부분이 비지정에 해당이 됩니다. 비지정은 전액 송금 불사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관련된 기부금을 송금 불사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정기부금 단체로 이런 단체들이 지정기부금 단체인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영업자 단체가 법정기부금인 단체는 없고요. 지정기부금 단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지정기부금은 한도만큼. 그래서 제가 접대비와 그다음에 기부금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얘네들은 한도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법령이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가 납입을 하게 되면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기부금으로 관주해서 지정 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만 송금으로 한도 내에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임의로 조직한 단체, 조합 또는 협회, 임의단체들의 경우에는 전액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주무관청이나 법인에 등록을 하고 어떤 규정에 따라서 납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 협회비는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그거 전액 송금이다. 한도 없이 송금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60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현행 법인세법상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송금불산입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보시면 우리가 벌금, 과료, 과태료 지금 방금 배웠죠? 이건 송금불산입, 전액 송금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비지정 기부금 우리 공부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비지정,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단체, 법정이나 또는 지정으로 지정 혹은 종교단체 이런 데다가 기부한 게 아닌 이외의 단체입니다. 그런 것들 모두 다 비지정인데 비지정 기부금은 전액 송금불산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재산세. 자, 업무무관 비용은 전액 송금불산입이 되겠죠. 네, 3번 법인인 협회에 지급하는 일반 회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는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방금 공부했듯이 여기 보시면 법인이거나 아니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합이나 협회에 지불하는 협회비. 별다른 언급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거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서 납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무관청이거나 아니면 법인에 등록된 협회비, 일반 회비의 경우에는 전액으로 송금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 각사소득하고 소득세법 요거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차이 나는 항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득에서는 과세로 제외를 하게 되죠. 비월거 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인세법 그런 게 없어요. 법인세법은 작물 재배업이든 뭐든 어쨌든 순자산이 증가하면 다 입금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자와 배당 수익을 우리 사업소득은 과세를 하지 않죠.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별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소득 모두 다 우리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을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모아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는 뭐 이렇게 세목별로 뭐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금융소득 이렇게 분류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으로 해서 입금으로 과세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 예외적으로 이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퇴직 일시금, 신탁이 근로자들 위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어딘가에다가 신탁을 해놓고 그거에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납입할 때 비용 처리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관련된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받게 되면 이 관련된 이익을 우리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유가증권 처분손익, 유가증권 처분손익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과세 제외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포괄주의, 우리가 포괄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주의고요. 법인세법은 포괄주의, 그 다음에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는 거고요. 법인세법은 열거하지 않고 예시적인 규정만 규정을 해주고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모두 다 과세. 이런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증권 처분손익의 경우에도 법인세는 다 몰아서 입금 또는 송금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이 유가증권과 관련한 처분손익이 비열거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과세를 제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대주주가 양도하는 거, 소액주주 제외하고 장외거래 그리고 특정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유가증권 처분손익에 대해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처분하든 이자 배당소득 모두 다 법인세법상 과세를 하게 되는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은 과세를 제외하게 되고요. 열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으로. 그다음에 자산의 평가 차익, 평가 차익은 우리가 입금 불산입, 사업소득에서도 총수익금액 불산입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법률에 의한 평가증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법인은 우리 보험업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평가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법인이 보험사들 그 경우에만 입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이런 거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용 자산과 관련해서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 평가증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개인 사업자는 자산의 평가 차익을 입금 산입하지 않는다. 총수익 금액에 불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고자산과 관련한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재고자산 평가차손인데 우리 저가법에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도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서도 송금으로 둘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가법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송금으로 인정된다. 자산의 평가 차익하고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송금 항목을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가 대표자 인건비는 우리가 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가 아니죠.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요. 대표자에 대한 퇴직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와 퇴직급여 모두 다 포함되는데, 자, 우리 법인세에서는 송금으로 대표이사의 그 급여가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 왜냐면 법인이라는 사업자는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과는 아예 별개의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법으로 설립된 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 사업자의 이 대표자도 결국에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고용된 거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다음에 우리가 외화자산 부채 평가, 이거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소득은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소득처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법인세법은 이제 법인단에서 과세, 송금 불산입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고요.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당하게 유출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개인에 대해서도 소득 처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인세도 때리고 소득세도 때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소득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그냥 다 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소득처분의 개념이 없습니다. 법인은 이런 소득처분 어쨌든 이 사회에 유출된 법인의 자금이 바깥으로 사회로 유출된 이 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찾아서 이분한테 소득세도 물리고 법인세도 물리겠다. 이런 컨셉이 바로 소득처분 중에서 이제 사회 유출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렇고 이분한테 우리는 사회 유출했기 때문에 이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될 의무도 같이 부담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통해서 우리 소득처분 중에서 유보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유보 사항에 대해서만 유보소득 조정명세서라는 서식으로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전부 관리하는 건 아니고 일정 유보에 대해서. 근데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사업소득도 없는 건 아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 유출, 이호 처분의 개념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65페이지고요. 자, 개인 사업자의 총수익 금액, 필요경비, 법인사의 입금, 송금 이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금 보시면 고정자산 처분이익이죠.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우리 별다른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입금으로 법인 사업자는 입금, 개인 사업자는 총수익 금액 산입.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자산의 양도가액을 입금으로 총수익 금액으로 산입한다라는 거 공부해 보셨을 거고.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경우에는 자, 법인 사업자는 입금 산입 항목이 맞죠.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열거가 되어 있지 않고요. 열거되어 있는 일부 대주주, 장외 주식, 그다음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만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표 및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 사업자는 송금으로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게 된다.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우리 법인 사업자는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송금 파트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간단한 세무조정, 실무, 우리 세금과 공가 명세서 작성해 본 다음에 그다음 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